앞에는 쭉 읽고 넘어갑니다. 여기 내용 어려워가지고 정보윤리. 자,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 일단은 과학기술로 본 거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했죠.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했잖아. 그래서 그 정보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긍정적 변화랑 똑같아요. 과학기술의 명암을 봤잖아요. 정보사회의 명암을 보는데 긍정적 변화는 생활이 편리해지고 수평적 다원적 사회고 전문 지식이 개방되고 문화의 폭이 늘어난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간다. 아무리 내신이라도 이런 걸 암기하라고 내진 않을 거야. 내 생각에. 아직까지 내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거를 외우라고 문제를 내는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냥 읽어보고 옳다 그르다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돼. 근데 나머지 뭐 전문 지식 개방됐겠지 당연히. 문화의 폭 확대됐겠지. 정보가 많아졌잖아. 정보 사회니까. 뭐 수평적 다원적 사회가 됐겠지. 정보화 사회잖아. 재택근무하고 이전에는 산업화 시대는 수직적 위계 질서라고 해요. 쭉 일렬로 써가지고 말단 평사부터 뭐 팀장, 대리, 뭐 이사, 그다음에 회장 뭐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산업화 시대의 질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 재택근무하잖아. 재택근무하고 원격 근무하면은 이 위계 서열이 무너지겠지. 멀리서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하는데. 그래서 수평적 다원적 사회가 확대될 거다. 뭐 이런 거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윤리적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기술 의존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편리성 때문에 맹목적으로 기술 수용을 할 거고. 그리고 과학기술 특징 중에서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한번 적용하면은 멈추기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한번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끄기가 힘들단 말이야. 기술 의존 이렇게 많아야 쉽게 될 거고. 감시학 통제는 과학기술하고 똑같아요. 뭐 나왔었어 감시학 통제? 파노티콘 뭐 했는데? 원형 과목이었죠. 원형 과목 모델이었잖아. 감시를 막 그죠. 파노티콘. 그리고 빅브라더도 아까 나왔었죠. 1984에서 통제하는 독재 정부였잖아.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 정부 빅브라더 얘기를 했어요. 사이버 범죄는 1번은 피싱이고 2번은 파밍입니다. 둘 다 비슷한 개념인데 둘 다 금융사기예요. 금융 혹은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수단인데 뭘로 유명해요? 보이스 피싱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근데 피싱은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 사기를 치려고 만든 홈페이지야. 그 만든 홈페이지를 어떻게 유도해 가지고 여기로 접속하게 만들어서 너 이쪽 사회에서 뭐 결제를 해야 되니까 여기 뭐 주민등록증이랑 주민등록번호랑 카드 번호 같은 거 입력하시고 비밀번호가 입력하시면 개인정보 딱 빼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빼고 뭐 이러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걸 전화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파밍은 뭐냐면 이거 피싱도 할 때 피싱도 이 피싱이 어디서 온 거냐면 낚시하다에서 왔어요. 피싱이죠. 근데 앞에가 PH라서 철자가 달라. 프라이빗 피싱입니다.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걸 피싱이라고 해. 똑같이 이거 여기서 왔는데 파밍 FARM이지. 파밍인데 파밍 뭐예요 파밍이? 그 배그에서 아이템 파밍하는 그런 거죠. 농사 짓는다는 얘기잖아. 농사를 지을 때 이것도 똑같이 PH를 써요. 프라이빗 개인 정보 농사 짓는 거야. 이거는 악성 코드를 PC에 심어. 스마트폰이나 악성 코드나 이런 걸 심으면은 그 주소를 내가 쳐도 거기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원래 금융정보를 결제하려고 정상적인 우리은행 주소로 들어가서 우리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할 거 아니야. 그 로그인되는 우리은행 홈페이지가 조작된 우리은행 홈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주소를 쳐도 악성 코드를 통해서.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지. 개인정보 계속 빼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금융 뭐 업무를 할 때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정보를 넘겨줄 거잖아. 그걸 가지고 막 취합해가지고 필요한 때 꺼내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둘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금융정보 탈취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1번은 피싱, 메일, 둘 다 가짜 웹페이지 접속 유도하는 건데 이거는 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2번은 파밍, 악성 코드 등을 통해서 이런 게 사이버 범죄에 들어간다 정도 알는데 그래서 좀 이거에 뭐 정의를 단어 정도는 쓰라고 할 수 있겠다. 단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막 크게 어렵게 나오는 개념들은 아니고 정보윤리는 넣을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빈칸지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하세요. 여긴 낼 게 좀 거의 없거든. 진짜 낼 게 없기 때문에 낼 게 없으면 이 정도는 낼까봐. 3번은 인간 존중. 좋은 얘기들입니다. 3, 4, 5, 6번은 다 좋은 얘기들이고 인간 존중해야 된다. 타인의 인격 사생활 직접 재산권을 존중해야겠죠. 4번은 책임.
무책임한 행동하지 말라. 정보를 제작 유통할 때 결과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 그런. 5번은 정의.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얘기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부정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도 침해하면 안 되고 당연히 공정하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대해라. 정의로운 개념이고. 마지막이 6번이 해악 금지입니다. 해악 금지. 사이버상에서 사이버 불링, 사이버 폭력 이런 거 하지 말라. 피해를 주지 않는 게 해악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런 게 정보 윤리로 필요된다. 왜? 위에 같은 윤리적 문제, 기술 누종이나 감시와 통제랑 사이버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괜찮죠? 내용이 안 어려워요. 여기 그냥 읽어보고 당연한 얘기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밑에 그리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뒷페이지에는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정보기술에 따른 윤리적 문제고, 여기는 매체윤리라고 해서 뉴미디어가 나옵니다. 뉴미디어가 뭐가 뉴미디어입니까? 매체라는 거 뜻이 뭐예요? 저기 매체 설명해야지. 돋보기 돼 있잖아. 책에 돋보기.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수단. 근데 뉴미디어라는 거는 옛날에는 어떤 매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매체가 있다는 거잖아. 옛날 매체는 어떤 건데 전통적 대중매체라고 그래요. 전통적 대중매체는 어떻게 있죠? 신문 맞아. 시각 매체 또 라디오 그렇지. 음성 매체 또 TV 영상 매체. 딱 정확히 그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전통적 대중매체고. 근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라거나 유튜브 스트리밍 이런 거가 가지는 매체의 특징이야. 봅시다. 기존 매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용한 매체를 뜻해요. 밑에 있는 특징들도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 자, 상호작용. 예전에는 뭐였어요? 자, 라디오, 신문 이런 거, TV 이런 거 단방향적이지. 우리는 뭐만 해? 수용만 해. 생산은 어디서 하는데? 방송국이 하겠지. 그렇지. 신문사가 하겠지. 생산은. 우리는 수용의 주체고, 걔네는 생산의 주체고. 근데 이제 뉴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시청자들 참여 콘텐츠가 많잖아.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서 게임 스트리머가 게임을 해도 우리가 옆에서 크크크 친단 말이야. 그래서 뻘짓을 하면 크크크 치는데 그거 자체가 콘텐츠가 돼서 올라가잖아. 우리도 같이 생산에 참여하는 거지. 이해가지? 양방향성을 가진다. 그리고 송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 정오에 데이트다 이걸 하면 정오에 딱 들어가야 라디오를 켜야 그쪽에서 방송을 할 때 내가 정오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인스타 올리면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면 내가 나중에 보고 싶을 때 그걸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비동시성이라고 해요. 비동시성. 수신자가 원하는 때 정보를 수용 가능하고 8번만 내가 빈칸 쳐놨지. 8번에 탈대중화라고 적어요. 탈대중화. 8번은 탈대중화. 7번이 뉴미디어입니다. 7번이 뉴미디어다. 틀렸네. 7번이 뉴미디어입니다. 8번에 탈대중화. 이 왠지 뉴미디어는 대중이 더 참가하기 쉬운 것 같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오늘날의 대중매체가 뉴미디어인데. 근데 대중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인 건 맞아. 대중문화지만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지만 이 문화적 영역이 되게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하고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로도 대중매체가 쌍방향 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유튜버는 정치만 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 관심하고는 좀 멀지. 좌파 유튜브, 우파 유튜브 이런 거 있는 거고, 게임 유튜브 이런 거 있는 거고, 경제 유튜브 이런 거 있는 거고, 부동산 유튜브 이런 거 세분화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반 대중하고 대중과 집단의 핵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전의 대중문화였다면 오늘날에는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대중의 대중 매체의 역할이 혹은 경계가 옮겨가고 있다고. 그래서 탈대중화는 뉴미디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어차피 매스 미디어잖아요. 대중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일반적인 대중들에 맞춰가지고 막 때려박는 형태들은 이제는 이게 맞춤형 이런 정보가 아니라 탈대중이죠. 이해갑니까? 요거 빼고는 다 헷갈리는 내용이 없어. 이용자 생산 소비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댓글 같은 거, 상품 리뷰 같은 거 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더 능동적으로 활동하니까 능동하고 전통적 매체들이 다 하나로 모이잖아. 스마트폰으로 전부 모이잖아. 모든 기능들이 그 커머스 기능, 상품 구매라든가 금융 업무 이런 거 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죠. 조각화 이런 거 내용 진행이 나올 수 있고.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정보의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지.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 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9번
데이터 스모그 현상이라고. 데이터 스모그. 스모그가 뭡니까? 공장 내연 해가지고 쭉 뭉쳐있는 게 스모그죠. 그래서 너무 쓰레기 정보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데이터 스모그 현상. 저질 정보가 범람하고 가짜 정보가 만연하는 그런 시대 뭐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데이터 스모그 현상이고. 그리고 책임의 분산, 10번은 책임의 분산입니다. 책임의 분산. 이제 너무 복사 붙여넣기가 쉬운 시대죠. AI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림 같은 것도 너무 복부 지워졌잖아. 매체를 만들어내기 쉽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 정보가 생산돼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기도 힘들고 나만 이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정보를 게시한 사람이 다 처벌받으면 모든 사람 다 처벌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짜 정보를 저장해가지고 막 거기에 부하 노동해가지고 막 선동돼서 막 이게 막 비난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 범죄자로 몰기가 힘들단 말이야. 최초 유포자만 찾아서 처벌해야 되는데 최초 유포자를 잡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뭐 잘못된 정보들 뭐 저작권을 위반한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책임이 분산돼. 책임 의식이 약해지겠지. 더 쉽게 뭔가 잘못된 거나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워지는 시대. 책임의 분산돼. 이런 게 문제점으로 나오셨어요. 뉴미디어 시대에. 복붙이 쉬워서 그래. 생산하기 쉽고. 사적 정보도 노출되기 쉽겠죠. 정보 교환 처리가 되는 사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거. 워낙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뉴미디어 시대에는 어떤 매체 유희가 필요하지만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표절하면 안 되고 그것도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 소통해야 되고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 정보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하고 사회 참여, 시민 의식 등 윤리적 태도를 가져야 되고 좋은 말씀이에요. 11번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요 단어를 알고 있고 고1들은 알 수도 있고 고1 정도 되면은 나올 수 있는 단어인데 이렇게 쓰거든. LITERACY 뭔 뜻이야 이거? 글을 읽고 쓸 줄 혹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뜻입니다. 그 뜻이 요 뜻이 문해력으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미디어 문해력이에요. 미디어 문해력. 이 미디어 문해력은 밑에 보면 문해력 플러스 정보의 읽기 쓰기 능력 플러스 분석 평가 비판 생산 능력까지 겹빙한 능력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뭐 고급 정보와 저질 정보가 막 섞여가지고 돌아다니는 사회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게 진짜 정보다 가짜 정보다를 혹은 이거는 고급 정보다 이건 저질 정보다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점점 더 필요해지는 거죠. 중요해지는 거죠. 왜? 엄청 막 오만 쓰잘데기 없는 정보가 다 날라다니고 있는 사회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 단어 정도는 기억해놔. 단답형으로 정보도 나올 수 있는 단어. 매체 이해를 두고 비판적 사고, 목적에 맞게 기준으로 지원하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어려워요. 여기까지. 정보 기술에 따른 윤리적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1번에 4가지 있거든요. 사생활 침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사회 때도 이거 했어요. 정보사회 문제점 해가지고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왜? 몇 페이지냐면 135페이지. 4페이지. 이거 처음 봤구나. 이렇게 돼 있거든. 앞뒤로 가면은 앞장에는 빈칸이 보여지는 거고 뒤에는 답이 있어요. 똑같은데 혼자 공부할 때 이걸로 공부하고 시험은 이걸로 봅니다. 자, 135페이지 넘어가서 1번이 사생활 침해. 자, 개인 정보 사생활 여기는 이제 미디어니까 매체 유리니까 정보 기술에 따라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 정보 통제 억압 그러면 민주주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정보를 국가가 통제하는 시기 뭐 이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권리가 나오는데 2번은 이칠 권리, 3번은 알 권리입니다. 이칠 권리는 정보 자기 결정권에 먹힐 거나 정보 자기 결정권. 내 정보를 내가 어떻게 거치를 내가 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거치를 올리고 내리고 혹은 뭐 삭제되고 뭐 또 돌아다니고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정보 자기 결정권.
이해갑니까? 이 정보 자기 결정권에 기반해서 내 정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자료가 올라가면 이게 내리기 쉽지 않잖아. 뭐 디지털 장의사 같은 거 고용해가지고 내려달라고 막 그런 거. 나무 익혀도 나무 익히 뭐 투명성 보고해가지고 막 인플루언서들이 자기한테 부정적인 내용 달리면은 다 초기화시키고 막 하잖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칠 권리에 기반한 거죠. 3번은 알 권리인데 반대로 개개인이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실을 알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득해요. 반대로 요거는 위에랑 달라. 자, 이칠 권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거겠지. 알 권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제한하는 근거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여기는 알 권리 주장하고 여기는 이칠 권리 주장하는 거 서로 막 대립하면서 선지로 뭐 알 권리 주장하는 측에서 뭐 개인 사생활 보호를 제한하는 근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거 뭐 바르게 맞춰서 끼우면 돼요. 내용 그렇게 안 어려워 여기는. 자, 근데 이 사생활 보호를 제한하는 근거 앞에 가로쳐가지고 뭐라 돼 있니? 뭐를 위해? 공익을 위해. 이 이해관계에 관련됐다는 거는 뭐 나 이칠 권리를 보장해야 되니까 뭐 정보 내려주세요 이런 거 연예인들은 가능하지. 뭔 얘기냐면 공익과 관련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 결혼했다 이혼했다 누구 만났다 뭐 누구는 군대 나와가지고 뭐 유흥가를 갔다더라 그런 거는 연예인 개인 사생활이지.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긴 한데 그거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알 권리라고 우리가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 이해관계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야. 알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관계 관련된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돼. 반대로 내가 대통령 뭐 선거로 출마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내 뒷전에 막 음주운전 기록 있고 뭐 폭행 경과 있고 막 이런데 내가 이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 싹 다 지우고 출마를 해가지고 내 과거 막 다 세탁하고 나올 수가 없다고. 이거는 이게 개인의 내 공약 내 뭐 개인 평소 뭐 처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할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 알 권리 혹은 이칠 권리가 충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알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인격권은 뭐 성명권, 초상권, 저작권, 사생활권 이런 걸 얘기해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씨, 죄송해요. 안 나와가지고. 4번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토대라서 현실 공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본적 권리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거를 제지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뭐랑 대비되겠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잖아. 막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뭐 혹시 헛소문 막 퍼뜨리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이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혼란하지 않는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활용돼야 돼요. 4번이 표현의 자유. 밀이 뭔 얘기를 했냐면 밀이 언제 나왔어? 밀. 앞에 공리주의 할 때 밀이라는 사람 들어봤지? 무슨 공리주의였는데? 질적 공리주의. 된담 제작입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배고픈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수적으로 높은 계산을 추구합시다. 그거 얘기했던 걔인데 동시에 뭐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 뭐 발언권 이런 거 되게 중시했거든. 개인의 자유, 권리 이런 거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의견에 동의를 하진 않지만 만약에 너가 주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한다면, 억압받는다면 내가 너의 권리를 위해 너의 의견에 같이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사람이. 그래서 자유주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거지. 근데 얘도 뭔 얘기를 했냐면 자유주의자인데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요 개념들을 통째로 그냥 밀 그대로 발언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요 내용들이. 그래서 좀 밀의 자유주의라고 내가 연결고리 지어놨죠. 이거는 비교 혹은 뭐 참조 뭐 이런 뜻입니다. 연결고리 이렇게 지어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는 표현의 자유 vs 5번 개인 인격권입니다. 표현의 자유 플러스 개인 인격권. 자, 4번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뭐 너에 대해서 막 아무튼 막 뭐 연예인 사생활을 꼬치꼬치 깨물어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다 뿌리잖아. 그러면 뭐
누가 누구랑 연애했다더라 이런 거는 개인으로서는 개인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개인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해도 공익상 필요할 때에도 개인 인격권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거는 알 권리 대상이 아니라 이랬잖아요. 공익 그러니까 이칠 권리 대상이 아니랬잖아. 공익 같은 경우. 그런 게 충돌할 거고. 6번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는 이게 그나마 이 네 가지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어렵고 뭐 자주 나오고 그런 개념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요즘에 하나 나온다면 저작권 문제가 나옵니다. 뭘로 나오냐면 7번은 카피라이트, 8번은 카피레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한테는 뭐 이렇게 저작권 막 이렇게 빡세게 엄청 작진 않아. 윈도우 푸버로 쓰고 있잖아 거의. 아닌가? 근데 기업한테는 되게 좀 빡빡하게 굴기로 좀 유명하고 그리고 뭐 여기 운영체제 뺏겨서 다른 데 썼다 그러면 다 수능 걸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거 MS 빌 게이츠가 이 저작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주장하는 학자는 모르고 기업가죠 사람입니다. 카피라이트 뜻이 뭐니? R-I-G-H-T 라이트 뜻이 뭐예요? 이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권리라는 뜻도 있죠. 오른, 권리, 오른쪽. 그래서 이거 원래는 카피라이트 운동이 저작 카피에 대한 복제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었어. 그래서 혹시 불법 복제 이런 거 정보 시대가 되니까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의 복제와 이전이 너무 쉬워졌단 말이야. 거기서 원작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카피라이트 운동이지. MS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박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박하는 게 언어 유입니다 일종의. 너가 권리를 주장하는 카피라이트야? 그럼 나는 반대쪽. 그래서 카피레프트. 이거는 리눅스라고 운영체제가 있어요.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사람이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이거는 얘가 운영체제를 개발한 다음에 모든 소스 코드를 무료로 뿌렸어요. 그래서 PC 시장은 결국에는 이게 한때는 윈도우를 거의 대체할 뻔했는데 결국은 윈도우가 다 지금 PC 시장 거의 먹었고 어디서 리누스 운영체제가 많이 쓰냐면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리누스가 많이 써요. 왜냐면 그래서 여기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자는 입장이야. 근데 이게 요런 입장 그러니까 리누스가 하는 맥락은 저작권이 만들어내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 보고 야 정보 공유해라 이런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들어낸 사람이 스스로 내가 공유할 테니까 너희도 다 공유해줘. 같이 공유하면 다 같이 좋은 거니까 이러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도 없는 애들이 야 저작권 있는 사람도 저작권 빨리 다 공유해야지 왜 안 그래?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이런 느낌은 상관없지. 그래서 서로 장점 단점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 있는데 카피라이트 운동 같은 거 정보 생산에 들인 시간, 노력, 비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고 경제적 있어야 창작 의욕 성분이 높아진다.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해줘야지. 반대로 저작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과도한 권리 형사를 하면은 새로운 창작물이 방해된다. 원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잖아. 그래서 원래 뺏겨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는 건데 이거 다 원천 장난해버리고 접근 자체가 낮잖아. 돈을 내고 지불해야 돼서 그러면 접근성이 낮아지면 당연히 새로운 기술 발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야. 정보 흡수에 따른 불평등 이것도 돈을 내는 사람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정보를 손해되겠네. 이게 경제적 빈곤처럼 이어질 수 있겠네. 사회가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양질의 정보는 떨어질 거고 정보 흡수가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저작권은 다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회적 공익이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마지막 9번이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글, 영상 등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고 사이버 폭력이 이전의 폭력과 다른 점이 그냥 뭐 설명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이지. 얘가 엄청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막 댓글로 막 욕상욕 하잖아. 댓글에 뭐 대상자는 읽어보고 되게 상처를 입을 건데 우리가 그 피해를 입는 거를 볼 수가 없지. 면전에서 쌍욕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댓글로는 욕할 수 있지. 그래서 일상적으로 얼굴 보면서 면대면으로 욕하는 거다 쉽게 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피해자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리고 집단으로 목격하기 어렵고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전가가 쉬워서 폭력의 심각성 인지하기 어렵다. 해서 쉽게 할 수 있다.
자, 한 번 유포된 정보는 수정 회수가 곤란하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곤란을 준다. 단발적 일시적 고통이 아닙니다. 지속적 고통으로 가야 되고 오답수기로 나왔었다. 정보의 복제, 유포 등이 용이하고 그래서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사이버 폭력의 설명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라는 거죠. 밑으로 사이버 공간상 인간 심리의 특징. 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는가? 사이버상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요. 자, 몰입. 원하는 정보에 모두 집중한다. 뭐 게임하거나 유튜브 자극적인 영상 보면은 다 몰입해서 보잖아. 그래서 뭐 인터넷 중독 같은 것도 이래서 되는 거예요. 몰입 때문에. 창의성이 올라가지만 하지만 현실로 그냥 인터넷 중독 같은 문제에 시달릴 수 있고요. 탈업체. 정보상에서는 내 규격, 익명성을 가지잖아. 내 얼굴을 달고 이름을 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억제가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일탈의 교육과 발성이 높은 거죠. 자, 요 밑에 거부터 10번은 좀 이따 보고 공동체 의식, 강한 정서를 유대감을 가진다. 뭐 커뮤니티 회원이라거나 카페 회원들끼리 같은 주제에 대해서 뭐 막 욕하고 조리돌림하고 있으면 소속감을 가지게 돼서 집단 현상의 편성에서 긍정주의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가 더 쉬워. 이런 거죠. 10번은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시죠. 기게스의 반지. 하겠습니다. 기게스의 반지. 올리드 책 안 가져온 사람 혹시? 요거 받으시고. 책 없는 사람? 책을 펼쳐보고 싶단 말이에요. 제시글 한번 보고 와서. (165페이지에) 보면 165페이지 2번 요 내용이야. 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자. 목동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절대반지, 투명반지 뭐 이런 거예요. 투명망토 쓰니까 내 익명성이 숨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르고 도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라도 이런 뭐 투명반지 하나 끼고 딱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목동이었던 기게스는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난 자리에 땅이 갈려져 나온 동굴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반지 하나를 얻게 되었어. 그 반지에 흡진한 곳을 알고 보면 투명인간이 되고 밖으로 눈에 자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된 기게스는 전력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반지를 투명하게 변한 후 왕을 항상 왕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었어. 뭘까요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익명성. 투명인간이 됐잖아. 그래서 도덕성이 낮아지기 쉽다. 아무리 착한 인간이라도 투명인간이 됐으면 내가 나쁜 일을 저질러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 상태가 된 이거는 되게 진화상으로 특수한 힘을 얻은 건데 그 특수한 힘을 이 사이버 공간에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 공간의 특징으로 이 개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게스의 반지라고 해요. 목동 기게스가 가진 반지 같은 요까지 내용 안 어렵죠? 엄청 쉬운 내용이거든요.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137페이지. 아니 그 인간지의 137페이지. OX 문제인데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 심리의 특징으로는 몰입, 억제 효과, 공동체 의식 등이 있습니까? 왜 아니야? 왜 아니지? 탈억제죠, 탈억제. 약간 억제가 풀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 문제를 풀 때 중간에 맞는 거 하다가 틀린 거 딱 끼워놓고 근데 이 맞는 거 개수가 쭉 이렇게 늘어날수록 정답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만 틀려도 틀린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일부러 좀 끼워놨잖아, 헷갈리라고. 근데 몰입, 억제 효과, 공동체 의식 막으니까 그냥 내빼고 읽으면 틀린다고. 억제가 아니라 탈억제입니다, 탈억제. X고. 자, 알 권리는 공익을 위해 사생활 보호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맞니? 알 권리, 그렇지. 공익을 위해 사생활 보호를 제한하는 근거였죠. 맞습니다. 자, 카피라이트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은 카피레프트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과 달리 정보가 잘 생산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중시한다. X입니다, X. 자, 정보가 잘 생산되는 환경 조성을 중시하는 거는 카피라이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보가 잘 생산되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저작권이 잘 지켜져야 창작 동기가 올라가서 양질의 정보가 잘 생산된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카피레프트 운동 입장에서는 뭐 정보가 모두에게 공유돼서 서로 자극을 주고 쉽게 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그게 양질의 정보가 더 쉽게 생산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중시해요. 근데 관점이 다른 거지.
그래서 X입니다. 이해가죠? 4번 사이버 폭력은 현실에서의 폭력에 비해 가해자들의 책임 전가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책임이 아까 어떻게 됐어? 분산됐어. 정보가 너무 많잖아. 가진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하면서 군중심리에 편승하기 쉽잖아. 그 책임을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사이버 폭력인데도 심하게 다 같이 뭐 누구 욕하면 다 같이 덧글에서 욕하잖아. 6번 밀은 옳은 의견과 잘못된 의견 모두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OX 뭐? 어? 5번 미안하다. 사이버 폭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단발적으로 강력한 고통을 갖다. 5번 XX 단발적 고통이 아니라 지속적 고통을 받아요. 강력한 고통 맞죠? 네,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 고통입니다. 6번 밀은 옳은 의견과 잘못된 의견 모두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 맞니? 자유주의자랬지. 오. 뭐냐면 좋은 의견은 사회가 발전하는데 이게 좋은 영향을 주고 당연히 잘못된 의견일지라도 이게 왜 잘못된지를 알 수 있어. 토론을 통해서 이거를 주장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게 제시가 되잖아. 이게 틀리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발언에 대한 그 표현의 자유를 긍정하는 맥락이에요. 이게 좋은 의견이나 나쁜 의견을 일단 얘기를 하는 거. 표현의 자유 자체는 긍정한다. 하지만 어떤 이 표현의 자유가 무슨 남용돼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유언 비언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표현의 자유. 자, 표현의 자유는 인격과 항상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맞니? 아닙니다. 왜 아닐까?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항상 대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나오면 항상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밑으로 뉴미디어에서는 송수인자가 정치에 참여해야만 정보 수용이 가능합니까? 어떤 특성을 가졌니? 비동시성. 올리고 나서 내가 인스타 사진 나중에 볼 수 있고 유튜브 영상 게시하면 내가 이틀 후에 영상 보면 되잖아. 비동시성을 가진다. 리터러시는 정보사회에서 매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읽기와 쓰기 능력만을 의미한다. 만이죠. 여기 분석, 평가, 비판, 생산 능력까지 포함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괜찮니? 1분 남아서 우리 짧게 앞에 2분 남았기 때문에 자습하세요. 조용히. 앞에 한 내용들 빈칸지 외우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시험 칠 거죠. 다시. 우리가 2단원에서 인간 중심주의랑 동물 중심주의를 배웠는데 인간 중심주의 하자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적 세계관 하면서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 인간의 목적은 뭐였는데? 행복.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목적은 행복. 근데 동물의 목적은? 쾌락. 식물의 목적은 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동물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동물 식물 함부로 해도 되지 마음대로 사용되잖아. 아퀴나스는 중세 철학자. 그래서 창세기 막 얘기했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고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인간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동물 식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데카르트랑 베이컨은 근세 철학이래요.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가 태어난 게 1596년이고 베이컨이 태어난 게 1561년이거든. 근데 이게 뭐 이유냐면 신라로 개척이 1492년에 일어났어. 신라로 개척이 항상 열심히 일어나던 시기, 절대왕권 시기의 사람이야. 그러면 자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인간을 자연이 개척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연이 그때는 이제 동방 미개척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식민지를 우리가 탐험하고 아는 걸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걸 통해서 이용하고 뭔가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동물 기계론 이런 거 얘기했죠. 모든 것이 다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 거대한 태엽 장치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베이컨은 뭐였어?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자연 적공론 얘기지. 그래서 방황하는 자연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얘기했다고. 베이컨. 또 누구의 베이컨이랑 칸트 나오고. 칸트 인격주의 정식 여러 번 했지. 송현아 뭐였어? 인격주의 정식. 목적. 뭘 목적? 수단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수단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동시에 목적으로 수단으로 대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수단으로 대우해도 되지만 수단으로 대하는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면 괜찮다 그랬던 거. 근데 여기는 누구만 목적이야? 인간만 목적이야, 인간만. 칸트도 인간과 동물을 가리는 기준을,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이성으로 봐야겠죠. 근데 동물은 이성이 없지.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사용하는 거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간접적 동물만 있어요, 동물한테.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니까 동물을 함부로 하다 보면 인간에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의무로 동물에 대한 간접적으로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번에 안 나왔는데 피스모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옹벌한 인간 중심주의 혹은 해악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다 그냥 고전적 인간 중심주의라고 보고, 이 옹벌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연환경을 지키는 이유가 뭐야? 인간의 생존을 위해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지? 동물권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자들은 두 명 누구 배웠니? 싱어, 레건. 싱어는 피터 싱어지. 피터 지는 거 싫어. 피터 지는 거 싫어. 동물권 중심주의자. 레건은 뭐가 키워드였니? 삶의 주체. 레건 하면 바로 삶의 주체가 나와야 돼요. 삶의 주레건을 기억하니? 삶의 주레건. 레건. 드래곤 생각하세요. 드래곤. 한 살 이상의 포유류인데 나중에는 조류까지 포함하거든. 이 한 살 이상의 포유류의 개념에. 그래서 삶의 주체들은 모두 목적을 가졌다고 보는데 삶의 주체 나오면 그냥 레건 키워드를 보입니다. 삶의 주체니까 레건, 삶의 주레건, 삶의 주레건 이렇게. 근데 삶의 주체는 어떤 존재가 삶의 주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살 이상 포유류인데 뭘 가진 존재 이가 한 살 이상의 포유류였어. 뭐랑 가진 존재였어. 목욕, 희망, 선호만 기억나죠? 목표, 욕구, 희망, 선호, 그 다음에 쾌고, 감수 능력까지. 싱어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필요 충분 요건이 뭐다? 쾌고, 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것만 대상이죠. 싱어는. 기억나죠? 근데 얘는 이런 거를 다 가진 존재가 삶의 주체고. 그래서 여기는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존재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들고, 여기는 쾌락과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느껴야 삶의 주체입니다.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안 배운 사람인데, 여기까지는 동물 중심주의가, 여기는 생명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뭐까지 포함되냐면 식물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야. 식물까지 살아있는 거잖아. 식물도 살아있는 거니까 동물뿐 아니라 식물까지를 고려해야 된다. 모든 생명체들을 고려하는 게 생명 중심주의고, 여기는 두 명이 나오거든.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단 슈바이처부터. 슈바이처 누굽니까? 의사. 그렇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야. 노벨 평화상 받은 유명한 의사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이 당시 이제 의료 서비스 우연찮게 못 받는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병원 지어가지고 무료로 그 무상 의료 서비스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평화상 받은 사람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왜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었냐면, 모든 생명들을 다 두려워하고 감탄하고 경외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동물이나 식물까지 포함해서 경외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인간 중에서도 못 사는 그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생명이 그런 식으로 막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그까지 나와서 노래를 한 거. 그리고 테일러라는 사람이죠. 여기는 삶의 레건은 뭐가 끼어들어? 삶의 주체. 여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것처럼 테일러 끼어들어. 목적론적 삶의 중심 하면 테일러. 그래서 목살 중으로 였어. 목살 중. 이거 막 요새 새로 막 좀 바꿔서 만들었는데, 테일러의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악행을 성불한다. 악행을 나중에 저 프린트에 빈칸에 나왔습니다. 악행을 보상하면 성불한다 이렇게 되고, 성실 불간섭입니다. 세부사항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프린트 설명하면서. 악행을 보상하면 성불한다. 목전도 설명드리는데, 목살 중자를 나무잖아요. 나무 목적을 봅시다. 생명 중심이니까 식물까지 포함됩니다. 목살 중자를
나무의 삶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면 목살 중자 이게 동물이잖아. 목살 중자를 보고 나무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이르다. 때가 이르다. 내일로. 아직 때가 이르다. 언제 성불할 수 있냐면 악행을 보상하면 성불할 수 있는 거야. 왜 여기 왜 이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가지고 막 고민 해가지고 막 만든 거야 나도. 목살 중자를 나무의 삶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면 성불할 수 있나? 아직 때가 이르다. 악행을 보상해야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목살의 중자를 나무로 생각하고. 더 좋은 거 있어. 목살 중자를 나무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성불할 수 있나요? 아직 때가 이르다. 악행을 보상해야 성불할 수 있다. 악행을 보상해야 성불할 수 있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더 좋은 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만나고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뭐 어떻게 그냥 외우시려고. 정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어떻게든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 바로 목적론 삶의 중심 나오자마자 바로 테일러가 나올 수 있으면 돼. 근데 반복하면 돼. 반복하면. 계속하면 되긴 한데 이제 계속하는 게 시간적이든 뭐 노력이든 체력이든 뭐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시간 안에 때를 박으려고 막 고민 중인데 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줄게. 목살 중자. 때가 이르다.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생태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생태 중심주의. 여기는 레오폴드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네스라는 사람이에요. 레오폴드는 대지윤리가 키워드예요. 여기는 뭐라고?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키워드고 목살 중. 여기는 삶의 주체가 키워드고 여기는 대지윤리야. 대지윤리. 대지가 뭡니까? 대지. 땅 그렇지. 여기는 생물체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생명 가치.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생명체의 여야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무생물이죠. 무생물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여기는 이제 생태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레오가 사자죠. 사자. 레오가 사자라는 어근을 뜻하거든요. 레오파드가 그 레오파드한테 그 레오가 사자에서 온 거예요. 사자라는 뜻이죠. 사자가 돼지에서 올 수 있는다. 뭐 사자가 돼지를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레오폴드. 네스는 키워드가 뭐냐면 나중에 큰 자아 실현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층 생태주의라고 해요. 뭔 얘기냐면 내가 자연에 속해 있는 나 스스로만 나를 자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에 속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큰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자연을 돌보는 거는 이전까지는 그냥 이타적인 행위였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연을 돌보는 거야. 근데 큰 자아실현을 이루면은 내가 자연에 하나 되는 그런 존재잖아. 이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이기적인 행동이 자연을 돌보는 행동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괜찮니? 그게 큰 자아실현이다. 그걸 심층 생태주의라고 하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네스호 괴물 알아요? 미국에 있는 호수입니다. 네스호가. 네스호에 그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는 그 도시 전설 있잖아. 처음 들은 혹시? 들어봤지? 그 얘기인데 네스호니까 네스호에 큰 괴물이 살고 있는 큰 괴물 살고 있고 어디에? 깊은 곳에 살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엄청 짧게 내용이 훨씬 많은데 짧게 핵심만 이런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되냐면은 제시문 파악할 때는 이 정도로 돼요. 제시문 파악하는 거는 이런 키워드만 보면 이거 싱어구나, 레건이구나, 베이더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선지를 알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싹싹 다 외워야 선지를 볼 수 있어. 좀 생명 풀다가 좀 지랄 맡은 파트가 있거든. 분배정이 그런 느낌이야. 심일불법 정도 좀 어렵게 나오는 그 정도 파트예요. 근데 여기도 킬링 파트 좀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나와. 이것도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좀 넘어가서 처음부터 바뀐다. 예전에 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한다. 인간 기준입니다. 인간 기준. 1번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139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자연관이야. 목적론적 자연관. 왜? 인간이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는데 데카르트는 기계론적 자연관이거든요. 기계론적 자연관. 기계론적 자연관에서는 만풀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봐요. 우연히. 여기 목적이 없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인간 중심주의 내에서 복잡하게 될 때 이 정도 개념까지 되고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고 식물의 목적은 동물에게 사용되는 거, 동물의 목적은 인간에게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죠. 아래쪽에 이제 3번 기독교적 목적론이라고 하는데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고 언제 배웠냐면 우리 1단원에서 자연법 윤리 할 때 배웠어요. 자연법 윤리. 기억나니? 자연법 윤리? 인간의 제1성향, 2성향 이런 거. 그래서 생명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한 진리 탐구. 그래서 생명 보존 때문에 자살은 안 되고, 종족 보존 때문에 결혼해야 되고, 신에 대한 진리 탐구 때문에 종교 생활해야 되고 이런 거 얘기를 했었어.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연은 인간은 신의 의도에 의해서 자연 창조됐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신의 섭리다. 이게 뒤로 갈수록 마지막 날로 갈수록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 그러니까 자연을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인간이 활동할 무대로 자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적 개념에서.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대상이고 동물의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5번 간접적 의무는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동물에도 간접적 의무를 가지고 해요.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심을 느끼면 인간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니? 이거 누구랑 비슷해? 간접적 의무, 직접적 의무 얘기하는 거. 칸트랑 얘기해요. 똑같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칸트도 간접적 의무, 직접적 의무가 나오고요. 6번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에요. 베이컨. 과학기술 지상주의입니다. 과학기술 지상주의. 자, 인간의 힘은 자연을 관찰 분석해서 지식을 얻는 것을 통해 생성된다. 그래서 얻는 것은 힘이다 얘기라 사람이었죠. 7번은 정복주의적 자연관, 정복지향적 자연관, 정복지향적 자연관. 요 선지가 좀 베이컨 재심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얘는 과학 기술 같은 거 되게 긍정하는 사람이잖아. 여기 말하는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지, 경험적 지식이고. 그럼 뭘 해야 돼? 얘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뭐다? 뉴 아틀란티스. 과학자들이 만든 이상사회였죠. 뉴 아틀란티스. 과학 기술로 발전으로 도래한 이상사회입니다. 과학 기술로 발전으로 이상사회인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이상사회입니다. 8번은 데카르트. 9번은 기계론적 자연관. 기계론적 자연관. 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얘기하는 애가 데카르트죠. 그러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니까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야? 이성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인간만 이성이 있지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 동물은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은 영혼, 의식,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만이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구실을 가지고 자연은 단순 물질 기계이므로 지배 대상이다. 요거 기억나니? 요거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과학 개선인가 뭐 이렇게 제목이 있어. 책 표지인데 오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오리 다리가 두 개죠. 우리가 이게 있고 여기 있는데 오리 책 표지에서 오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오리야. 근데 그 오리 이쪽에 안에 다 기계 장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빛이 안에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보이는 해부도로 된 거지. 여기 일반 오리로 보면. 근데 그 해부도로 보면은 요 안에 뭐 피나 혈관, 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기계 장치. 머리까지 이렇게 다 기계 장치로 돼 있어요. 태엽이 돌아가는 종기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발로 밟으면 우리가 꾸액하는데 그 꾸액하는 게 고통에 참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마치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듯이 1년이 지나면 여름과 겨울이 다시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프로그램이 된 거죠. 우리가 발로 밟으면 비명을 지르도록 프로그램이 된 거라고. 태엽이 감기는 거. 그래서 자동 인형이라거나 혹은 뭐 기계 장치라거나 이런 표현을 데카르트 선주가 나오는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번은 그래서 동물 기계론이고 동물 기계론 10번 동물 기계론. 동물은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 같은 주제이고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없지. 동물은 11번 자동 인형 11번 움직이는 기계. 동물을 이렇게 봤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봤다. 13번은 칸트고 13번 칸트 의무론. 자, 칸트가 요 중에서는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야. 요 여러 학자들 중에서 칸트가 제일 자주 나오는 학자고. 자,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했는데 14번이자 내재적 가치. 141페이지에요. 141페이지. 1페이지 보면은 밑에 메모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서 도덕적 주체랑 도덕적 존재를 구분하는데 도덕적 주체는 인간이니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야.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 주체예요. 이거는 모든 입장 공통입니다. 생명 중심주의에서도 도덕적 주체는 인간인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도덕적 밑에 존재, 도덕적 고려 대상인, 도덕적 지위를 지닌, 그 도덕적 지위를 지닌 옆에다가 같은 말입니다.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도덕적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가진 대상이 도덕적 존재야.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존재라는 거죠. 생명이든 뭐 무생물이든 뭐 동물이든 간에 이건 입장 따라 다릅니다.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무생물까지 생태계 전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고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동물만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고 아니 동물이랑 인간만. 자,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고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성적인 존재다 이런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잖아. 도덕적 주체는 모든 일단 공통 인간만 대상되고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 칸트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같은 말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동물은 선지가 이렇게 나와요. 칸트는 동물은 인간과는 달리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O야 X야. X야. 15번 도덕적 가치는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는 없지만 15번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 도구적 가치라는 말은 내재적 가치는 요 내부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도구적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가치는 없는데 얘가 나한테 쓸모가 있을 때 도구로 사용될 때만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 동물은 도구로 사용될 때만 인간에게 이로울 때만 가치를 가진다.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오직 인간만이 16번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고 인격주의 정치 동시에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인간만이 16번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얘도 똑같아요. 기준이 이성입니다. 이성 칸트도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 주체가 될 수 있고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도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아니야. 동물에게도 간접적 의무를 가집니다. 자연에 관련해서도 17번 간접적 의무는 존재한다. 자,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소질, 이게 동정심이나 감수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 자연적 소질은 도덕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도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얘기했지 내가 예전에 막 그 댓글 같은 거 뭐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길 가다가 뭐 눈사람 같은 거 있는 거 유튜버가 막 쳐가지고 눈사람 막 부서뜨리고 있잖아. 그거 영상 찍어 올렸다가 뭐 댓글에서 뭐 가만히 있는 자기는 눈사람을 부수다니 사이코패스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과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사과 막 하고. 뭔 얘기냐면 이렇게 자연을 함부로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존중심을 약화시키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감탄 이런 것이 인간의 자질이거든요. 선한 자질, 이성을 가지고 도덕구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질이 자연에 함부로 하다 보면 그런 자질이 저하됩니다.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 자질이 약화되면은 함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을 함부로 하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의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서 자연을 함부로 대면 안 돼. 인간의 소질을 낙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성이 없는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그 대상들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성 실현을 위한 나 자신에 대한 간접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 가능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연에 대한 간접적 의무가 인간에 대한 의무입니까? 인간에 대한 의무예요. 이해가 간접적 의무조차 인간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는. 괜찮죠? 자, 동물들을 잔혹하게, 이거 칸트가 실제로 책에 쓴 말입니다. 동물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주의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위해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자, 모든 의무는 밑에 Q네. 인간에 대한 의무로 하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의 인격성 보존을 위해서 동물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려가서 18번은 코헨이라는 사람입니다. 코헨. 잘 안 나오는데 이 중에서는 제일 안 나옵니다. 올리드 국가에서 올리드 책 교재만 나와가지고 여기는 기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리규범의 19번 고안 능력입니다. 고안 능력. 윤리규범을 만들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도덕성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동물은 윤리에 대한 고안 능력이 없지. 윤리적인 게 뭔지를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주장의 주체가 아닙니다. 얘는 도덕적인 걸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은 윤리규범을 연구하거나 고안할 수 없는 존재라서 도덕적 권리가 없다. 그래서 종차별이나 동물 실험은 정당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쾌후 감수성은 인정하고 불필요한 교통 확대는 주지만 이런 얘기고요. 20번은 패스모어. 여기는 중간고사 안 했습니다. 거기는 안 나와가지고 20번은 패스모어. 패스모어라고 해요. 패스모어. 패스모어라는 학자는 21번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자연은 도구로 써도 돼요. 자연은 도구로 써도 되는데 보호하라고 하거든. 뭘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되 인간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분별력 있게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22번 해악 금지의 원칙 같은 게 나옵니다. 해악 금지. 자연에 해를 끼치지 말라. 현재 미래의 인간에게 손해를 입히는 생태계 파괴는 금지되어야 된다.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지키라는 거죠. 새로운 도덕 원리보다 기존의 윤리를 더 잘 준수하라고 하는데 누구랑 비교되겠어?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앞에 요나스가 책임 윤리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윤리를 새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죠. 그거랑 비교돼서 나올 수 있다. 요나스의 새로운 책임 윤리는 이제 새로운 윤리가 기존 윤리보다 더 낫다는 입장이고, 여기는 기존 윤리를 충분히 잘 활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뒤로 넘어가서 기출선지 너무 뒤로 가는데 내용이 많아서 147페이지 인간중심주의. 백 147페이지 양이 좀 많지? 이거 프린트 147페이지 없니? 없어? 없어? 왜 없지? 이걸 보세요. 이걸 147페이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기계와 같다고 본다고 X. 아리스토텔레스 X. 기계로 보는 건 누구였습니까? 데카르트였고, 데카르트는 기계적 세계관 얘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이라 가지고 서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요. 칸트는 인간에게 자연을 배려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X. 도덕적 의무가 있죠. 간접적 의무뿐이지.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자연을 함부로 하면 안 됐었죠. 자, 인간중심주의 공통 입장인데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 속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 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다시 넘어가서 동물 중심주의로 갑니다. 141페이지.
자, 벤담은 잘 안 나와요. 벤담은 그냥 싱어가 계승했다. 싱어가 얘기를 하기 전에 공리주의적 입장에 동물 중심적 입장이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자, 1번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문제는 고려 대상인데 쾌고 감수 능력이 뭘 줄여 쓴 거야? 쾌고 감수.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공리의 원리가 뭐였어요? 머리를 또 뭘 줄여라. 최대값의 최대 행복이었죠.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면 되잖아. 근데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지. 그래서 동물도 고려를 해야 된다.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그래서 벤담이 동물 중심주의라도 분류될 수 있겠지.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물까지 고려할 수 있다 정도만 얘기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계승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한 건 싱어부터. 싱어는 2번 쾌고 감수 능력인데 싱어는 뭐랑 이걸 같은 단어로 봤냐면 유정성이라고 해요. 3번이 유정성.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쾌락을 느낀다는 거는 이게 좋다는 거고 좋음의 감정을 느끼잖아.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이게 싫다는 거잖아.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유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정성이라거나 쾌락,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거는 도덕적 지위에 대한 4번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유정성 혹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는 모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합시다. 자,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조건이 있는데 자, 사과는 과일이다. 여기서 사과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필요. 사과. 충분 조건이 충분 조건. 요게 필요 조건이야. 범위 이렇게 할 때 범위가 넓은 게 필요 조건이거든. 여기가 필요. 여기가 충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먹는 양 생각하랬죠? 얘는 크기가 크잖아. 많이 먹어야 되니까 크기가 커서 많이 필요해. 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충분해. 기억나니? 근데 이 부리가 같을 때는 필요 충분을 줄 거야. 사과는 애플이다 이렇게 하면 사과는 애플이 같은 말이잖아. 필요 충분 조건인 거지. 근데 여기는 쾌고 감수 능력이라거나 혹은 유정성이라거나 도덕적 지위라거나 이것에 그냥 같은 말로 본다고.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4번이 필요 충분 조건이고 5번 요 단어도 기억하세요. 요새 자주 나온다. 이익관심. 인터레스트가 이익이라는 뜻도 있는데 흥미, 이익 뭐 이런 거 다 있죠. 관심이라는 뜻도 있잖아. 이익, 관심 이런 뜻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미. 인터레스트를 이익, 관심으로 번역을 해요.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내가 쾌락, 고통 내 이익에 관심을 가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 관심. 밑에 설명을 봅시다. 그 돋보기 돼 있죠. 이익 관심, 인터레스트. 대체 개인의 이익 추구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쾌락을 가까이, 고통을 멀리하는 마음이고 당연히 이익 관심을 가지는 모든 존재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표현도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니고 이익 관심을 가지려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전제 조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얘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데 얘가 있어야 얘가 안 된다. 얘가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혹시? 괜찮지? 이거 근데 중간부터 한번 했잖아. 1학기 때 했는 내용 기억납니까? 살짝 그런 내용이고 6번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인데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평등 고려. 자, 위에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고려에다가 옆에 고려에다가 땡땡하고 대우는 아니다. 대우라는 표현 안 씁니다.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얘기가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우라는 표현은 오답선지로 꼭 나오고 정답선지는 고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이익평등 고려가 밑에 설명 봅시다. 인간 동물의 이익 관심을 동등 고려하는 건 맞아요. 고려는 맞다고. 하지만 동등 대우는 아니다.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고양이를 침대에 재우는 거. 아니라 그 소를 침대에 재우는 거, 고양이한테 투표권을 주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똑같이 대우하는 거. 근데 소는 뭘 먹어야 되면 영물을 먹어야 돼요. 소한테 고기 먹이면 배탈 나잖아. 소는 초식 동물이니까. 그래서 소를 침대에서 재우거나 고양이에게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고 걔네한테 맞는 이익 관심을 제공을 해야겠지. 근데 고려를 할 때는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걔네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자, 캐고와 가수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더라도 이익 관심 및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다르게 대우하는데 고려는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표현이라고. 7번은 종차별주의 반대. 종차별주의 반대. 다른 애들도 다 나올 수 있는 선지인데 싱어 표현도 좀 자주 나와요. 레건이 종차별주의를 반대했다. 이거 좀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 시문에서 나올 때는 주로 싱어로 나옵니다. 종차별주의 반대. 동일 고통, 동일 지급, 도덕적 관점에서 인간 동물의 평등을 고려해. 아래쪽 두 번째. 레건은 뭐가 키워드라고? 레건은 삶의 주체, 삶의 주체. 자, 8번이 삶의 주체고 동물 권리 룸. 이 삶의 주체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면 9번 목표, 10번 욕구, 11번 희망, 12번 선호. 목욕, 희망, 선호. 동물들이 목욕을 희망하고 선호한다는 목표죠. 목표, 욕구 이거를 다 가진 존재해야 된다. 목표, 욕구, 희망, 선호. 캐고 감수 능력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은데 주로 나오는 게 뭐죠? 너네 천재 교과에 반영된 내용들이 요구만 반영돼 있는 외우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 한 살 이상의 포유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살 이상의 포유류를 삶의 주체로 하는 거죠. 자, 레건에 따르면 캐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의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범위가 큰 게 충분 조건이라고 작은 게 충분 조건이라고. 작은 게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은 자, 삶의 주체라는 개념이 있고 아까 캐고 감수 능력 같은 경우는 싱어는 이게 도덕적 지위를 가진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게 곧 캐고 감수 능력이 곧 도덕 지위입니다. 근데 레건은 삶의 주체와 캐고 감수 능력 중에 어느 게 더 큰 개념일까요? 얘가 충분 조건이 맞아? 캐고 감수 능력이? 중간고사 때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필요 조건. 어느 게 필요 조건이야? 얘가 필요 조건입니까? 걔가 뭔데요? 캐고 감수 능력. 걔가 필요 조건. 그렇지. 왜 그렇지? 설명해 보세요. 캐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그렇지. 삶의 주체는 어떤 개념이면 거짓합. 캐고 감수 능력도 가지고, 목표도 가지고, 욕구도 가지고, 희망도 가지고, 그러면 이걸 다 가진 얘가 삶의 주체거든. 그러면 삶의 주체는 어때? 캐고 감수 능력 이렇게 있는데 삶의 주체는 일부분일 뿐이지.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야. 캐고 감수 능력은 필요 조건이고. 그래서 X는 그래서 X. 이 정도로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레건에 따르면 캐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의 필요 조건이야. 삶의 주체의 캐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보다 넓은 게. 14번은 음으론입니다. 음으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뭘로 보냐면 칸트를 계승한 게 레건이고요. 벤담을 계승한 게 싱어인데 칸트랑 벤담은 얘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얘는 인간 중심주의야. 얘는 동물 중심주의고. 그래서 각각 입장이 다른데 얘들은 둘 다 동물 중심주의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칸트는 목적으로 대우하는 대상이 의무를 가진 대상이 인간만이었잖아. 레건은 그 대상이 삶의 주체로 늘어나는 거예요.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이. 근데 그 삶의 주체가 한 살이 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동물 중심주의가 된 거고. 그래서 참고로 둘 다 제식주의자들이에요. 레건이고 싱어가. 얘기했지 그 예전에. 밑에 있는 건 참고인데. 자, 음으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 삶의 주체는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인간이 목적이었지. 그걸 삶의 주체까지 확대한 것이고 이 삶의 주체에 대한 의도적 해악은 별도했습니다. 동물 실험, 육식 이런 건 해고 감수 같은 결과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잘못이다. 그냥 그 자체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삶의 이 밑에 거는 그냥 참고로 하세요. 삶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시험에서 안 나오는 거긴 한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재적 가치가 있고 내재적 가치가 있고 삶의 주체가 있는 것이. 삶의 주체가 한 살 이상의 보유자잖아 일반적으로. 목욕, 희망, 선호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목표, 희망, 욕구, 선호 이런 거. 근데 삶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레건만 돼요. 레건 입장에서는 미술품 무생물이잖아. 무생물도 미술 아름다운 예술품은 우리가 아름답다는 걸 느끼잖아. 그거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있다고 본다고. 그래서 삶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선지가 하나 나와가지고 나와 있길래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생식이나 미술작품. 삶의 주체는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밑에 있잖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 개념을 별표 안 해요. 도덕적 주체랑 도덕적 존재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애들이 알고 있는데도 자주 틀려요. 헷갈려서 나중에. 도덕적 주체는 모든 입장 공통으로 전부 다 인간만 도덕적 주체야.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만 하고 생명 중심주의부터는 3분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합시다. 라스트. 맞아. 막상 끝내고 갑시다. 자, 세 번째는 무슨 중심주의야? 아까 인간 중심주의랑 동물 중심주의를 본 거고 여기가 생명 중심주의. 식물까지 포함한 개념이었죠. 자, 슈바이처는 1번에 생명 외경 사상에 넣어줬어요. 생명 외경 사상. 저 위에 1번이지.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함을 강조하고 경이로운 그 자체의 두려움을 가져라 이런 걸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생명 외경 사상.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은 선하게 억압하는 것. 여기도 밑줄 하나 끊었어요.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오면 요점이 나옵니다. 슈바이처에 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은 선이다. 파괴하고 억압하는 것은 악이다. 슈바이처 얘기. 그리고 여기도 좀 잘 안 나오긴 한데 슈바이처 자체가 테일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약간 그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칸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싱어랑 레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생명 중심주의에는 테일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생명 외경 3원칙이 가끔씩 뭐 개념 정도는 알아서라 뭐만 알면 되냐면 해쳐도 돼요. 부득이한 경우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생명 외경이라고 하니까 절대 생명을 해쳐서는 안 돼라고 할 것 같잖아. 근데 불가피하게 해치는 건 인정합니다. 그 정도 개념 알면 돼. 그래서 빈칸도 따라 안 뚫어놨지. 동등성 원칙,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해치면 안 돼. 근데 차등성 원칙, 이게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때는 동등성 원칙 따라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해치는 걸 인정합니다.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정당방위 같은 거, 곰에 물려 죽을 것 같아? 그럼 총으로 쏴야지. 그럼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뭐 앵무새든 뭐 사슴이든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차등성 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등성은 똑같이 대하는 거고 차등성은 다르게 대하는 건데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게 사랑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동등성, 차등 원칙을 보완 연결하고요. 생명의 책임감을 느끼고 불필요한 상황에서 생명을 해칠 때는 최대한 덜 해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지만 원래 3마리 사슴 잡아 치킨 3마리 먹을 거 2마리 먹는 거죠. 사랑 원칙. 근데 요것보다는 밑에 테일러는 2번 뭐가 키워드랬어요? 2번 뭐가 키워드니?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살 중자입니다. 근데 이 목적론적 삶의 주체는 개념이 나왔지. 그 뭐냐 뭐 목표, 희망, 욕구, 선호, 피부 감수 능력 뭐 이런 걸 가진 주제였잖아. 비슷하게 뭐 한 살 이상의 보유. 근데 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생명의 이거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개체론적이라고 하거든. 개체론적.
뭐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뭐 종족을 퍼뜨리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 존재들은 전부 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봅니다. 자, 의식 유무에 상관없이 뭐랑 차이야? 의식 유무에 상관없이 레건이나 데카르트랑 차이죠. 레건은 삶의 주체에서 어떤 게 들어갔어요? 의식 이런 게 들어가. 목표, 희망, 욕구, 선호인데 의식도 있어야 돼요. 삶의 주체 중 여러 조건 중에. 데카르트는 당연히 이성이 있는 존재만 도덕적 지위를 가지니까. 근데 여기는 의식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잖아. 누구 들어갈 수 있어? 식물도 들어갈 수 있어. 그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 자,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 생존, 성장, 발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며 환경에 적응을 쓰는 존재가 목적을 삶의 중심입니다. 자, 이 표현도 나오는데 테일러는 모든 존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본다. 의식이 없죠. 의식에 상관없이잖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추구를 안 해도 돼요. 무의식적으로 추구해도 식물이 그냥 의식 있이 막 자라는 게 아니잖아. 의식 없이 자라도 목적을 모든 목적을 추구한다고 보는 겁니다. 2번, 3번 목적론적 자연관이고 목적론적 자연관. 자,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유한 선, 이 고유한 선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표에는 별표 들어와 있지. 이게 별입니다. 별.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테일러의 4가지 자연 존중 의무는 위에 슈바이처 3가지 의무는 안 나오거든요. 테일러는 엄청 잘 나와요. 자, 악행 금지. 첫 번째가 4번 악행 금지 원칙입니다. 혹은 불침해라고 해요. 불침해. 악행 금지라고 해요. 불침해. 악행을 보상하면 성불한다.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자, 어떤 생명체도 해쳐서는 안 돼. 이게 가장 기본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생존이나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 예외를 악행을 끼쳐도 되는데 그때도 보상 의무가 있다. 두 번째가 5번이 보상적 정의입니다. 보상적 정의. 해를 끼쳤을 경우는 피해를 보상하라고. 필요해가지고 나무를 잘랐으면 나무를 누구를 심고, 여기 뭐 저쪽에서 풀을 뜯었으면 여기 풀 좀 심고, 여기서 뭐 토끼 뭐 이런 거 뭐 잡았으면은 딴 데서 뭐 토끼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성실의 의무 혹은 신의 의무라 그러는데, 성실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너를 속이지 말라는 거야. 기만하지 말라는 거야. 성실 의무, 6번이 성실 의무고, 속이는 행위, 낚시 무슨 뭐 하는 거예요? 낚시 미끼 가지고 말 그대로 낚시하는 거죠. 물고기는 뭔 줄 알고 미끼를 지렁이, 실제 지렁이인 줄 알고, 실제 지렁이네. 실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오잖아. 근데 딱 먹으러 오는 순간 어떻게 돼? 낚아가지고 매운탕이 되는 거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덧도 똑같죠. 덧 위에 뭐 그 치즈 같은 걸로 있잖아. 지가 와가지고 치즈 먹으러 왔다가 일단 치즈를 먹으러 왔는데 딱 잡혀가지고 이제 죽는 거죠. 이걸 속이는 거잖아. 기만하지 말라고. 이게 성실의 의무입니다. 7번은 불간섭.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지 말라. 곤충 채집, 이거 곤충이 밖에 살고 있는 거를 내가 장수풍뎅이를 잡아서 집에 기른다. 이거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곤충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 가축 사육도. 원래 가축은 이제 산에서 그 멧돼지가 뛰놀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돼지로 털도 빠지고 막 포동포동 살도 찌고 이상한 거 그랬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 가축 사육. 그리고 뭐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모두,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어떤 경우에 로드킬 적어놨지. 고라니가 길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죽을라 그래. 그때는 의료 행위를 해줘야지. 치료해줘야지. 간섭하는 거잖아. 그런 간섭은 인정합니다. 고라니를 로드킬했을 때 응급 처치는 간섭이지만 가능해.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거 보상 성실의 의무는 오직 테일러 논제로만 나와요. 그 말은 오직 생명 중심, 이게 항상 밑에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149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자, 한 문제는 꼭 나오거든. 이 자연관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와. 근데 148페이지는 24년 수능이고 작년 11월 달에 수능 친 거야. 149페이지는 22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그
2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수능 친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떤 형식이에요? 요 형식이죠. 맨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파트는 모의고사 대부분 이렇게 나와. 근데 테일러 선지는 요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랑 공통된 게 아니라고. 보상의 의무하고 성실의 의무, 이게 여기 들어가는 생명 중심주의만의 선지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풀어봅시다. 쉽지 않거든요, 요파트는. 다시 돌아가서. 자, 8번 생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생명 공동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고 지구의 자연적 생태 개체들을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 네트워크다. 말 필요는 없고요.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생명 공동체라고 하면은 마치 좀 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태 중심주의 같니? 아니면 생명 중심주의 같니? 생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생태 중심주의 개념에서 더 자주 나오거든요.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테일러가 써요. 그리고 이 테일러가 쓰는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하고 생태 중심주의에 쓰는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막 헷갈리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의미가 다르잖아. 당연히 헷갈리겠지. 자, 여기는 개체론자라고 해요. 생명 중심주의자까지는 생명을 가진 하나 개체가 중요한 거야. 근데 생태 중심주의는 뭐라 그러면 여기는 개체론자고 여기는 전체론자라고 해요. 전체론자.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전체 생태계의 조화가 중요한 거야. 전체 개별 생명체보다 생태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생태 중심주의를 보겠지만 전체의 조화를 위해 개별 생명체의 희생을 인정해요. 뭐 근데 여기는 생명체 개개인이 분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뭐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면 안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 공동체예요. 여기는. 봐봐.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라는 건 내재적 가치라는 얘기예요. 생명 공동체,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같은 거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뭘 위해서 개별 생명체가 살아갈 터전 혹은 이익을 주는 장소로서의 의미만 가진다. 생명 공동체가 구분을 해야 된다. 뒤에도 생명 공동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위해 생명 공동체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야. 뭘 위해서?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체 우선이죠. 개체론자입니다. 이거는 뭐랑 비교하냐면 뒤에 생태 중심주의 밑에 연결고리 쇠사슬 연결돼 있다는 뜻이고 밑에 있는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를 우선합니다. 전체론적이지. 같은 생명 공동체지만 다르게 쓰인다를 기억하십시오. 넘어가서 마지막. 자, 두 사람 나오지. 레오폴드는 뭐가 키워드랬니? 기억나니? 돼지윤리야, 돼지윤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1단원에 나와요. 통상 1단원에 돼지윤리, 유기체적 세계관 이러면서. 자, 레오폴드 돼지윤리입니다. 도덕 공동체의 범위,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범위. 같은 말이죠. 도덕 공동체가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범위. 이게 동물, 식물에서 뭐까지? 돼지까지. 흙, 물, 나무, 나무는 생물이구나. 흙, 물, 땅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의 집합이 돼지까지 확대된다.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12번 전일론적 관점이에요. 전일론적 관점. 전체론적 관점이나 전일론적 관점이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대가 개별 객체론적이겠죠. 인간 중심주의는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인간 중심주의 한정으로 이분법적 세계관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분법적. 왜 이분법이겠니? 인간하고 인간 아닌 거하고 근데 여기는 전일론적, 전체가 다 하나로 보는 관점이죠. 전일론적 세계관이고. 자, 돼지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전체입니다. 생명 공동체. 이 말이 돼지 피라미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돼지 윤리겠지. 돼지 피라미드니까. 자, 뭐랑 비교하냐면 아까 나왔죠.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없어? 그 자체로 가치가 없어.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잖아. 여기는 같은 생명 공동체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밑에 별표 나오죠. 별표 중요합니다. 여기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이 개체로서의 생명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어요. 정확히 어떤 맥락이냐면
타노스입니다. 타노스가 왜 필러 스냅합니까? 타노스가 생각하기에 우주에 너무 인구가 많아. 너무 이렇게 생명체가 많아. 이대로라면은 우주가 막 얼마 안 가지고 멸망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우주가 지속 가능한 우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네? 인구의 절반은 사라져야 돼. 전체 생명체 절반 사라져. 그래서 그 5개 스톤 모은 다음에 딱 해가지고 전체를 줄이는 거잖아. 근데 설정집에 따르면 그 50% 사라지는 거잖아. 그 안에 누구도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을 때. 진짜 이제 우주의 대의를 생각하는 전체로 온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자, 전체 선을 위한 인간 포함 개별 구성원의 선을 희생하는 것을 용인하고 죽이는 것을 용인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에 해악을 끼치는 종이잖아. 그 종은 없어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비판받는다. 레건이 이런 비판을 할 겁니다. 레건이 가지고 환경 파시즘 아니야.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였죠. 근데 뭐 생태계 환경을 위해서 일부 종은 죽여도 되는데 그게 삶의 주체일지라도 그건 레건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건이 비판하는 거고 여기 E라고 되어 있는 건 예를 들어입니다. 예를 들어 EG를 약자예요. EG 이그제플리 그라치아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타노스가 핑거스를 판 게 이 전체론적 입장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예전에 레오폴드가 산림청 직원을 했대요. 산림청 직원을 하면서 늑대 사냥, 그러니까 그 산에 산림청 공무원이니까 산에 사슴들이 막 살고 노루가 뛰놀고 하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이 사슴들이 잡아먹었대. 사슴이 잡아먹는 거 보고 그 자연의 질서를 해치는 종이구나 해가지고 공무원들끼리 다 같이 가가지고 산림청 직원들이 가가지고 총을 들고 다 늑대들을 사냥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사슴이 더 늘어날 줄 알았거든. 늑대가 사라지면. 그래서 늑대가 사라지고 나서 사슴이 늘어났답니다. 사슴이 늘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풀을 너무 많이 뜯어 먹어가지고 황폐돼서 사슴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그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종이냐면 사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늑대를 해치려고 그랬잖아. 근데 아니라 이거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이었고 자연환경을 파괴한 건 누구야? 얘야, 얘. 인간이잖아. 인간이 인위적 개입을 한 거잖아. 인위적 개입을 한 놈들이 누구를 제거했냐? 누구를 제거하려? 이런 얘기야. 3번은 생명 공동체 윤리입니다. 단어가 똑같죠? 어디서 나왔냐 아까? 생명 공동체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테일러가 얘기했잖아. 테일러가 앞에 나왔지? 생명 공동체 윤리라고 하고 여기는 전체론적 입장이었죠. 전체 공동체로서 그 자체로 내지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자,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온전함,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이 선. 그렇지 않다면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솔직히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는 여기서 조금 더 자주 나오긴 해요. 자, 인간의 생태계를 4번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 뭐가 핵심? 여기서 뭐가 자주 나오냐면 생태 중심주의잖아. 그럼 경제적 관점을 인정 안 할 것 같지? 자연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지? 자연 개발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봤다고. 그렇지? 요즘 뭐 생명 중심주의까지 뭐 이렇게 자연 환경 자체는 가치가 없이 그래서 자연을 경제적 가치로 개발해도 되는 대상이 있어. 근데 그거 플러스뿐만 아니라 모두 같이 고려해서 윤리적, 심리적 관점까지 고려하라는 거예요. 이전은 이걸로만 봤어요. 근데 이걸로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가 맞는 선지인데 애들 놔두려고 오답인 것처럼 하는 선지를 사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뭐랑 같이 하면 윤리적, 심리적 관점과 같이 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별표 돼 있죠. 자, 쭉 넘어가서 생명동체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이 동식물을 5번 자원시할 수 있다. 자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 자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위에 같은 말입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원시할 수 있다. 괜찮지? 근데 굉장히 아닌 것 같지. 생태계 중심주의하면 굉장히 자연환경을 지켜야 되고 경제적 입장을 전면 부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 개발 행위를 전면 부정하진 않아 오히려 생명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는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늑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오히려 인간이 그 피해를 끼친 거지. 그런 경우는 인간을 제거해줘야겠죠. 근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 이게 세 사진을 비교입니다. 비교. 4건 삶의 주체는 목적으로만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자원시하면 안 돼요. 삶의 주체는. 자, 누구를 계승했다고? 4건이 누구를 계승한 거예요? 칸트야. 음으로니까 음으로. 근데 칸트는 뭐라 했어요? 인간은 목적으로만 대우해라. 근데 그 목적의 대상이 삶의 주체로 확대된 거지. 4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원시하면 안 돼. 자원시한다는 거는 수단시한다는 거잖아. 어디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존재를 수단시할 수 있게.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레오폴드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는 아까 아니랬지.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X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스 6번에 네스 키워드 2개 버렸어요. 기억나니? 네스 키워드. 네스 호에 그지 깊은 곳에 심층 생태주의. 네스 호 깊은 곳에 네스 호 개구리 살고 있잖아. 6번이 심층 생태주의입니다. 심층 생태주의. 자,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 보호 운동. 이걸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거든요.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 보호. 기억나니? 누구였어? 사람 이름.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베스모야, 베스모. 베스모가 자연환경을 보호해야지. 뭘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터전이잖아요. 인간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식을 전환하는 그랬잖아. 큰 자아실현을 하잖아. 내가 자체가 그 전 지구 생태가 연결된 존재였지. 그래서 우리 인식을 바꾸란 거지. 인식 바꾸지 말고 기존 윤리 그대로 쓰자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베스모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6번은 심층 생태주의.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변화하자. 그걸 이루기 위해 하는 게 7번 큰 자아 실현입니다. 자신이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함을 자각할 때 달성되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네요. 내가 사실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의 일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큰 자아 실현입니다. 자, 그러면 큰 자아 실현을 하면은 환경 보호라는 건 어떻게 되는가요?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 이기적 행동이 되겠지. 나 자신을 위해서 환경 보호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지구랑 나는 연결된 존재잖아. 즉 나를 위해서 환경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되면 조금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쉽게 되겠지. 나 엄청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 나는. 그렇죠. 자, 8번. 이거는 네스에만 나오는 개념인데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생명 중심적 평등.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평등한 구성원이다. 단어만 기억하세요. 생명 중심적 평등. 마지막 생명 형태의 다양성. 9번이 다양성입니다. 종다양성을 생명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종다양성을. 그래서 멸종 위기 종을 해치면 안 돼요.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생명 형태의 다양성, 여러 종이 막 존재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 종이 다양하게 막 생활을 하면서 자연 환경이 막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감소시키는 행위잖아.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종 다양성이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생태 중심주의에서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종 다양성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생명 아니라 앵무새가 아니라 뭐 긴 꼬리 흰 부리 긴 꼬리 앵무새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런가. 흰 부리 긴 꼬리 앵무새 종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보통 명사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 개념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그거는 생태 중심주의에서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해칠 수 아예 없냐? 해칠 수 있어요. 언제 예외가 있냐면 바이탈 니즈라고 합니다. 10번 생기적 필요. 생기적 필요. 살아있기 위한 필요예요. 생존 같은 개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면은 해치지 말라. 그 말은 생존을 위해서는 해칠 수도 있어요. 생기적 필요를 만족시킬 때를 제외하면 형태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어떠한 권리도 없어. 그래서 아사 직전에 멸종 위기종 앵무새를 먹는 거는 가능합니다. 내가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생명종 다양성을 감소시켜라도 내 생명을 보존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면은 마지막 남은 멸종 위기종은 해치면 안 돼. 괜찮죠? 여기까지.
내용이 여기가 이론이 좀 많지. 이론보다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선지가 많아요. 누적된 선지들이 많은데 쌓여 있거든 그게. 그거를 다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가야 돼. 그래서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힐링 파트 중 하나예요. 자, 동물 중심주의로 갑니다. 147페이지. 동물 중심주의. 자, 심어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인간의 이익 관심에 따른 의무라고 본다. OX. 자, 싱어 입장에서 이익 관심을 뭐가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전제 조건 뭐였어? 그다음에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였어? 쾌고 감수능력, 유정성이지. 그리고 이익 관심은 유정성이 전제 조건이 돼서 쾌고 감수능력, 유정성이 있으면 모두 이익 관심을 가지지. 그래서 유정성이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익 관심을 가지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도덕적 지위를 가져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도덕적 주체는 아니랬어.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아니랬어. 근데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거든. 이거 다르게 고쳐보세요. 1번은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인간의 이익 관심에 따른 것보다. 동물의 이익 관심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해가니? 동물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해야 될 이유는 동물이 이익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이익 관심에 따른 인간의 의무인 거지. 왜 이게 오답 썼는지 알겠죠? 이익 관심을 가지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면 동물의 이익 관심에 따라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가진 거지. 2번은 심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과 인간의 이익 관심이 권리는 서로 다르다고 본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는 같냐면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돼.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이다. 근데 뭐는 다르게 대우해야 돼? 이익 관심이나 투표권 이런 거 줄 필요 없잖아. 뭐 해야 돼? 그래서 이익 관심 및 권리는 서로 다릅니다. 참정권 이런 거 필요 없죠. 3번. 레거는 도덕적 주체가 아닌 동물은 수단으로만 대우할 수 있다고 본다. X입니다. X. 아니 목적으로 대해도 되지. 수단으로만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누구를 근데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삶의 주체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지. 삶의 주체가 아닌 존재를 수단으로 대우하는 말이 아니죠. 그게. 근데 선지가 이렇게 꼭 꼬아서 나와요 실제로. 4번. 싱어는 레곤과 달리 종을 근거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뭘까? 그러니까 종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종차별주의 반대입니다. 종차별주의 반대 누구였는지 아까? 싱어로 자주 나오긴 하거든. 싱어로 자주 나오는데 레건은 종차별주의 반대입니까? 혹시? 레건도 종차별주의 반대입니다. 요 둘 다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그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 싱어에서는 뭐가 종을 가리는 기준? 뭐가 도덕주의를 가진 거야? 쾌고 감수능력. 그러니까 종에 상관없이 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는 쾌고 감수능력을 가지면 전부 다 그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걸 본 거잖아. 쾌고 감수능력. 그걸 가지고 기준해야지 종을 가지고 구분하지 말라. 레건 삶의 주체가 종이 아니라 삶의 주체이고 아니고를 기준으로 하라고. 그래서 종차별주의를 똑같이 반대한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괜찮지? 그래서 달리라고 틀렸어요. 달리. 싱어는 레건과 달리가 아니라 싱어는 레건과 동일하게 같이 종을 근거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래서 달리라고 해서 틀린 거고. 생명 존중주의로 갑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예외적인 경우 또한 인정합니까? 슈바이처가? 하지. 기억나니? 동등성 원칙. 근데 해칠 수 있다 없다? 차등성 원칙. 그래서 둘이 보완해주려고 뭐? 자랑 원칙 이런 거 나왔잖아. 슈바이처도 인정한다. 테일러도 인정합니까? 테일러도 인정하죠. 둘 다 인정했어요. 여기는 악행 금지의 의무가 있는데 불합리한 경우는 얘가 인정됐지. 대신에 뭐 하면 돼요? 보상하면 되잖아. 테일러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똑같이 나오네. 바로 동물과 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X. 악행 금지 의무가 있는데 생존이나 정당방위 등의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인정했었지. 보상하면 된다. 그래서 X고. 생태 중심주의.
자,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안정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인간의 개발 행위를 인정한다. OX 옵니다. O. 이거 아까 레오폴드가 생명 공동체 그거잖아. 생태 중심주의인데 경제적 개발을 완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원시 할 수 있다. 자원시 할 수. 경제적 뿐만 아니라 뭐도 하면 돼. 윤리적, 심미적 관점으로도 보면 돼요. 그래서 자원 개발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O였고 2번 레오폴드는 어떤 경우에도 개별 생명체의 생명권을 침해하거나 동식물을 자원시하면 안 된다. 이거 X지 아까 설명한 거 위에 똑같네.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식물을 자원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치면 안 돼. 이것 자체가 내적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를 해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네스는 신층 생태주의였죠. 네스는 전통 윤리 그 중에서도 해악 금지의 원칙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악 금지의 원칙 누구였니? 코헨. 아, 아니. 베스머.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한테 나왔지. 기억납니까? 근데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뭐였어요? 이전 윤리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됐잖아. 인간 중심주의 윤리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윤리였지. 근데 그거를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보존한다고 잘 고쳐서 수선을 하면 아까 뭐랑 비교했었어요? 요나스랑 비교했잖아. 그래서 책임 윤리의 새로운 윤리였고, 그리고 심층 생태주의도 새로운 윤리겠죠, 당연히. 큰 자아 실현. 이전에는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돼. 인간을 위해서라는 게 기존 윤리였잖아. 그거를 비판하는 거지. 뭐 해야 돼?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지. 뭘로? 우리가 그냥 환경 공동체, 생명 공동체 포함된 개념이다. 심층 생태주의로 가는 거잖아.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거잖아. 큰 자아 실현을 이루는 거. 맞죠? 그래서 네스는 전통 윤리, 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다. 인건한 인간 중심주의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X입니다.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갔기 때문에 기존 윤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환경 문제는. 전통 윤리라는 개념 자체부터 안 되고 해악 금지를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니까 넘어가고. 네스는 인간의 본질적 필요를 만족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맞니? 오지 오. 생기적 필요성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존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종다양성 중에. 네스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인데 생명 공동체, 공기, 물, 끝까지 모두 포괄하는 생이체계의 전체로서의 자연의 내재가 같이 인정한다. 오지 오고. 요거는 그냥 이 네스랑 뭐 레오폴드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생태 중심주의 일반적 표현입니다. 생태 중심주의 일반적. 네,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네. 인간 중심주의 빼고 전부입니다. 맞죠?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 레건도 동물 중심주의,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자,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옵니다. 오. 이거 설명해 보세요. 왜 올까? 왜 온지 설명해 봅시다. 송현아, 6번은 왜 올까요? 자, 싱어 입장에서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 싱어 누구야? 태모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죠. 유정성을 가진 존재잖아. 그렇지. 걔는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잖아. 맞죠? 자, 레건 입장에서는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 삶의 주체잖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지. 그러니까 삶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삶의 주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잖아. 얘는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지. 테일러나 레오폴드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당연히 감각을 지닌 존재가 동물 중심주의 이상이 되는데 감각을 지닌 존재가 도덕주의를 가질 수 있지. 인간 중심주의에서만 감각을 지니더라도 이성이 없으면 도덕주의가 없는 거였잖아. 괜찮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있는데 두 문제 둘이 풀어보세요. 15번, 19번 문제 풀어보고